예, 안녕하세요. 저는 김진원입니다. 예, 제가 이제 사회복지 우리 전담 공무원 준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합격 솔루션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기본 강의와 그리고 기출문제 분석 강의 그리고 교재와 이론서와 기출문제 분석집만 보더라도 90점 그리고 강의까지 들었을 경우에 이제 90점 이상의 95점 또는 100점까지도 즉 100점 맞기 프로젝트 이 합격 솔루션을 개발해서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것에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사회복지를 학부와 그리고 석사와 박사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일찌감치 한 6년 넘게 학과장으로 또는 그 학과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실무 경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학에 재직하면서 다양한 기관들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위원으로 활동을 하기도 했고요. 예, 등판위원으로. 그리고 이제 안산보건관찰소에서 실제 수강명령 프로그램 대상자들을 통해서 이 집단 프로그램을 이 현장 총괄로 오랫동안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아마 책에 보면은 다양한 이력들이 있을 텐데요. 다양한 활동들을 했습니다. 전문위원이나 운영위원도 활동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에 사회복지를 그야말로 오리지널로 사회복지를 전공하면서 그러면서 사회복지의 다양한 분야를 또 강의를 하고 그리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를 하면서 정리된 내용들을 이제 수험 준비에 맞게끔 그야말로 우리 전담 공무원 준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은 행정관이 앞으로 되실 분들 아닙니까? 그죠? 공직에 이제 임용될 우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는 이게 수험 강의가 아니라 결국은 그야말로 우리 이제 공직자 이 교육에 해당되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려고 제가 수험서를 집필하고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학원을 통해서 그리고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께 마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 선생님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선생님들 분명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시험은요, 우리가 준비할 때에는 뭔가 이제 싸우려고 할 때에는 누군가 싸우려고 하면은요, 얕잡아 봐야 합니다. 그죠? 얕잡아 보고 들어가는 것이지 그것을 아주 높게 생각하고 들어가면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사회복지학 개론도 적어도 사회복지학 개론만큼은 제가 우리 선생님들 100점 가까이 이 개인적인 노력 여하도 따르고 있으니까 100점에 가까이 제가 이끌어줄 수 있는 그리고 그러한 첩경을 제시할 수 있는 충실한 강의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 충분히 사회복지학 개론은요 충분히 90점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과목이에요. 이 2012년 9월 20일 시험이 역대 어려운 시험이라고 하면서 당시에 과락이 많이 나왔죠. 사회복지학 보통 기존의 시험들은 너무 간단하게 나왔기 때문에 두문자 암기법이라는 등 이렇게 느닷없이 암기 과목이 되어버렸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상 사회복지에 우리 이 행정관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는 아주 수준이 떨어지는 교육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그죠? 이해를 하고 나서 암기 과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암기 꼭 해야 할 부분들은 암기를 하는 것이고 전제는 이해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자,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를 제 책의 구성이면서도 또 사회복지 전 부분을 제가 한 판에 정리해 드렸습니다. 한 판에. 이건 계란판이 아니죠? 예, 계란판이 아닙니다. 한 판에 정리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마치 1부에서 우리 4부까지 우리 이제 책도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사회복지는 이게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을 토대로 우선은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니까요. 마치
이 사회복지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박을, 이렇게 호박 넝쿨을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 넝쿨채 들어오는 거란 말이죠. 넝쿨채. 그죠? 그래서 이제, 넝쿨강입니다. 넝쿨강이. 호박 넝쿨강이. 예, 그래서, 하나의 개념을 잡고 쭉 들어가는 거죠. 뼈대를 세워놓고 거기 채워 넣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야지, 이 사회복지가 아주 고득점 과목이 될 겁니다. 고득점 과목. 아셨죠? 예. 자, 그렇다면, 우선 이제 전체 틀을 보기 전에, 자,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는요, 우선,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구출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세상을. 왜 그래요? 이게 바로 이제 9월 7일. 9월 7일이 뭐예요? 9월 7일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활보장법이 제정된 날입니다. 그죠? 99년 9월 7일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2000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했죠. 사회복지입니다.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사회복지의 날로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을 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9월 7일, 출이죠. 예. 세상을 구출하는 사람이어서 9월 7일로 정한 겁니다. 그죠? 예, 우리는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애매한 것은 정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상을 구출하는 사람들이에요. 사회복지사는. 바로 우리 선생님들의 열정이, 세상에 평등을 낳는 거예요. 행복을 전달해주고, 그죠? 삶의 가치를 갖게 하고,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알게 해주고, 그죠? 이게 바로 휴머니즘입니다. 아시죠? 행정론에서 얘기하는 휴머니즘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복지사가 도구가 돼가지고, 우리는 전문가지만 가서 클라이언트들에게 그야말로 그들의 삶의 존재 이유를 알게 해주는 거, 깨우쳐주고 그들을 또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구출하는 사람입니다. 자, 9월 7일 알고 있어야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왜냐면은, 자, 또 이것도 근거가 있어요. 자, 이 3월 30일이 사회복지사의 날입니다. 이번에는.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사회복지사의 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해졌죠? 자, 그러면 3월 30일을 왜 사회복지사의 날로 정했을까? 이것은, 자, 2011년 3월 30일에 법이 제정됩니다. 또, 무슨 법이 제정되냐면,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돼요. 그 법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의 날로 정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날이 왜 세상의 빛과 소금이 역할을 하는 날이냐? 자, 3월 30일이죠? 거꾸로 한번 볼까요? 자, 3자를 뒤집어 보세요. 3자를 이렇게 뒤집어 놓고 0이 빠져 있잖아요. 0을 여기 가운데다 놓고 띵띵띵띵띵띵띵 하면 산에서 해가 뜨는 날이죠. 예, 그래서 3월 30일은 빛을 비춰주는 날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날은 3월 30일이에요. 이처럼 우리 사회복지사는 굉장히 세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도 사회복지사가 먼저고 그 다음에 전담공무원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설사 복수전공을 했든 뭐를 했든 주전공을 했든 학사학위가 있든 전문학사학위가 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사회복지는 마인드입니다. 마인드. 바로 그 마인드를 가지고 들어가줘야 돼요. 그런 가치적인 사회복지적인 가치적인 것이 없이 단순히 그냥 공무원이 안정적인 직장이니까 들어간다고 한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선에서 우리가 클라이언트들 만나야 하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휴머니즘적인 가치로 그리고 그러한 기술로 전문적인 기술로 무장하고 들어가줘야 한단 말이죠. 아셨죠? 그래서 저는 복수 전공했는데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를 주전공 하든 이게 아니라 그야말로 클라이언트들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그러한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적인 가치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면접 앞둬 가지고 막 만들려고 하시지 마시고 평소부터 그런 공직자로서의 특히 이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으로서의 그것을 먼저 가지고 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면접도 대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죠? 결국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사로서 근무할 때 그래야 소진도 빨리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일이 힘들더라도 우리가 이 가치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면. 아셨죠? 자, 그러면서 사회복지를 이제 한 판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 판에. 계란판이 아니란 말이죠, 이건. 그죠? 자, 한번 보면은 사회복지는 뼈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의 이해,
그 다음에 사회복지의 기초, 그 다음에 방법론과 분야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를 보통 넓게 공부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넓게.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또, 위아래로 들어가 있죠. 보통 이제 T자로만 얘기하지만, 이건 제가 이제, 이거는 십자로 해야 한다. 왜? 사회복지는 결국, 사회복지 자체가, 소셜 본드입니다. 소셜 본드. 소셜 본드의 역할이에요. 소셜 본드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결속력을 얘기합니다. 사회적 결속력. 본드가 접착제잖아요. 그죠? 사회적으로 해체되어 가지고 막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이혼율도 높고요. 거기다가 자살 하루에 43명 이상이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죠? 전 세계 1위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무너지고 삶의 가치가 없어지고 뭐 이런 상황에서 사회복지가 그들에게 삶의 가치를 생존의 이유를 그리고 그들이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그리고 찢어진 가족을 붙여주고 그죠?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적 결속력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통합입니다. 결국 이것이 뭐예요? 통합. 그죠? 통합이에요. 통합. 이 통합이란 말이에요. 통합. 사회 통합. 그죠? 이 통합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덧셈의 공식이에요. 우리는 덧셈의 공식. 더불어 삶의 공식. 아셨죠? 예, 그래서 십자형이다. 사회복지를 공부할 때는 어떻게 공부한다? 자, 십자형으로 공부한다. 아셨죠? 십자형으로. 통합. 그죠? 자, 그렇다면 이 통합의 전체적인 틀 내에서 한번 보잔 말이죠. 사회복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자, 사회복지 우리 책의 구성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시험하고 관련된 거니까 제1부에서는 최근의 시험인 2012년 9월 20일 시험에서 어렵다라고 했던 그 시험에서 1부에서 5문제 나왔습니다. 2부에서 1문제 나왔습니다. 3부에서 방법론에서 9문제 나왔습니다. 분야론에서 5문제 나왔습니다. 총 20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아셨죠? 20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비중은 이것은 뭐 그 시험 나오는 데 따라서 비중이 달라지기 때문에 뭐 그때그때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를 아주 자세하게 봐야 돼요. 기출문제를. 아셨죠? 예. 자, 그러면 이 사회복지의 이해부터 보겠습니다. 사회복지는요, 먼저 이제 이것은 이제 개괄적인 숲을 그려주는 겁니다. 세부적인 것은 이제 우리 강의에서 본 강의 들어가 가지고 자세하게 다룰 것이고요. 이제 이런 강의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와 더불어서 이 정도는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일반론에서 우리 책의 구성이죠. 그대로 이 개념은 아주 시험에 잘 나오죠. 사회복지의 개념에 대해서 이때 이제 공부를 해요. 우선은 자, 사회복지의 개념에서 광이냐 협의냐 광이냐 자녀적 개념, 그다음에 이 제도적 개념, 그다음에 애외주의냐 선별주의냐, 애외주의 선별주의 보편주의,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념적 정의, 그다음 이제 사회복지의 유사 개념,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데 다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죠. 공무원 시험에서.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의 구성에 대해서 개념을 공부했으니까 사회복지가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사회복지는 인간의 욕구, 사회적 욕구와 그 다음에 인간의 사회적 문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와 욕구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주체에 대해서도 공부를 합니다. 민간이냐, 공공이냐. 그래서 이제 공공, 복지국가의 필요성, 국가복지의 필요성, 이것이 바로 이제 외부 효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불안전한 정보, 그 다음에, 뭐, 도덕적 해이, 위험의 상호 발생 가능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고, 또 민간의 필요성, 뭐, 창의성, 경합성, 뭐, 이런 것들 가지고 공부하다가, 이게 이제 지금은 혼합되어가지고 복지다원주의 시대다. 복지다원주의와 관련해서 논의하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공부하고요. 접근 방법에서 전문적 접근이냐, 정책적 접근이냐, 통합적 접근이냐. 이걸 우리가 이제 여기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 문제, 사회복지의 대상인 사회 문제,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기능주의적, 갈등주의적, 상호작용주의적 이렇게 공부합니다. 최고 문제에서 문제 안 나왔습니다. 근데 공부해야 합니다. 왜? 2008년 이전에 나왔어요. 낙인이론, 아노미이론. 아셨죠? 그래서 이 최근 기출문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야심차게 역대 기출문제를 출간했단 말이죠. 그죠? 역대 기출문제. 1급도 제가 1회부터 최근 문제까지 다 제가 자세하게 분석집이 나왔지만 거의 1000페이지에 육박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도 역대 기출문제를 진도에 맞게끔 순서, 내용이 흐름에 이 순서에 맞게끔 정리를 해놨어요. 이 순서에 맞게끔. 회차별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유사한 문들이 모이겠죠? 시험에 족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아무튼 이제 사회 문제, 이것도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2008년 이전에. 그래서 좀 알고 있어야 하고요. 자, 이걸 일반론으로 공부하고 나면 이제 발달사를 들어갑니다. 적어도 사회복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역사를 알아란 말이죠. 역사를. 그죠? 그런 것처럼 사회복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의 발달사를 이해를 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의 발달사는 사회복지 교과목적심서에 의해서도 우리가 빈민법 이전, 빈민법 단계, 민간활동 단계, 사회보험 시대, 복지국가 시대로 이렇게 크게 나눕니다. 이제 우리가 빈민법 단계가 복지국가 시대, 이게 이제 시작인데, 빈민법이 뭐예요? 이게 바로 공공부조예요. 공공부조. 먼저 공공부조는 빈민법에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사회보험이 등장했죠. 아셨죠? 자, 빈민법 시대 우리가 공부할 때 엘리베스 빈민법 1601년, 그죠? 그 다음에 정주법, 그 다음에 작업장법, 그 다음에 길버트법, 스피넨덴드법, 그 다음에 개정구빈법 1834년까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빈민법 단계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건 공공부조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막 성립해가지고 이제 막 그 다양한 산업화로 인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니까 공공부조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공부조만 있고 사회보험이나 다른 제도가 없다고 보세요. 어떻게 돼요? 그죠? 꼭 빈곤해야지만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위에도 다양한 문제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을 이 당시에는 영국에서 이거 공공부조 하나로, 즉 빈민법은 공공부조입니다. 공공부조 하나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행정에 있어서 공백기가 발생되고 나니까 민간활동 단계가 이제 민간인들이 막 참여해요.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민간활동 단계에 세 가지가 큰 흐름이죠. 우리가 이제 실천의 역사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자선조직과 인보관이 이때 나오고 그 다음에 사회조사, 찰스 부스와 시몬 라운트리가 빈곤의 대발견이 일어나요. 이렇게 런던에서 대영제국의 런던에서 빈곤자가 3분의 1 이상이 빈민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아주 큰 아주 충격이었죠. 그래서 빈곤의 재발견, 빈곤의 대발견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회보험 시대로 가게 되는데 이것은 독일의 후발공화국인 독일에서 일어나죠. 그죠? 이 독일에서 비스마르크가 물론 이제 여러분들 이건 알기는 이미 가입을 전제로 하고 있는 사회보험은 이미 다른 나라에서 만연했습니다. 그런데 강제 가입으로 시작한 것이 최초입니다. 독일이. 아셨죠? 그럴 때 독일은 맨 처음에 질병보험을 먼저 제정하고 그 다음에 산재, 그 다음에 국민 노령 폐질연금, 즉 국민연금을 제정했던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났더니 거기에 고용보험, 즉 실업보험이 빠져 있어요. 빠져 있는 것을 누가 했느냐? 사회보험 시대 때 영국에서 1911년 국민보험법에서 제정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사회보험 시대 때 뭘 공부해요? 또 미국의 사회보장법을 공부를 해요. 미국의 사회보장법은 1935년에 제정됩니다. 대공황 때문에 그렇죠. 그죠? 미국이 개입하지 않으려고, 후보 대통령은 개입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게 이제 결국은 당선해서 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933년에 다소 진보적인 주지사 출신인 루즈벨트 대통령이 당선된단 말이죠.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루딜령제 1, 2차 시작하고 나서 1935년에 사회보장법을 제정했는데 이 사회보장법이 뭐예요? 바로 이 공공부조와 그 다음에 사회보험을 통합시켰어요. 거기서. 사회복지 정책에는 큰 흐름은 빈민법인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이 양대 축이에요. 아셨죠? 그런데 그것을 통합시킨 것이 바로 1935년 사회보장법에서 미국의 사회보장법은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회보험, 공공부조, 그 다음에 사회복지 서비스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근데 그건 완전한 통합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나서 복지국가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1942년에 바로 이제 영국에서 복지국가의 아버지가 등장하는 겁니다. 누구? 베버리지. 1942년에 베버리지 보고서가 41년에 위원회가 구성되고 그죠?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폭탄이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국가재건 이와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때 바로 베버리지가 위원장으로 나서죠. 그래서 거기서 베버리지 보고서가 9월에 완성되지만 그게 너무 급진적이다 보니까 수정하라고 했다가 그게 결국 통과되어서 1942년 12월에 베버리지 보고서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영국에서요. 노동당의 애틀리가 1945년 총선에서 전쟁 영웅인 윈스턴 처칠을 이겨버립니다. 노동당이 집권해버려요. 느닷없이. 예상을 깨고. 그래서 1945년 노동당이 집권하고 나서 노동당의 브레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페이비언 협회 위원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분들이 그때 베버리지 보고서를 기성복을 만들듯이 만들어가요. 그것이 곧 복지국가 정착을 만들어냅니다. 그죠? 물론 이제 세계대전과 그 다음에 대공황, 세계대전, 그 다음에 노동조합, 강성화, 그죠? 삼인주의 이론에 의하면 그런 등등의 이론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복지국가가 어떻게 확립되었는가를 알 수 있는데, 복지국가는 확립기, 팽창기, 팽창기는 뭐예요? 복지와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가 공존했던 시기입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복지국가 위기기가 돼요. 왜? 1973년에 10월에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요. 석유가 생산이 안 되겠죠? 석유 파동, 유가 파동이 일어나요. 두 차례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1973년과 1979년에. 그래서 복지국가 위기기에 돌아서는데, 이때 이제 세계 경제 침체가 되면서 70년대 중반부터 위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저도 이제 집에서 햄스터를 키웁니다. 예. 근데 거기 햄스터 한 번은요, 두 마리가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한 마리가 귀가 찢어져 있는 거예요. 피가 나가지고. 그러면 누구 잘못이에요? 건강한 애가 물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복지와 성장이라는 두 마리가 잘 지내고 있다가 느닷없이 성장이라고 하는 토끼가 시름시름 앓았습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자, 복지라는 토끼가 물었다 이거죠. 그래서 복지국가 위기기에는 복지를 비판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복지국가 위기기. 그 다음에 이제 복지국가 재편기. 이 복지를 축소하려고 했지만 축소기라고 하지만 그 다음에 재편기로 오게 됩니다. 뭐 제3의 길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재편기인데 또 해당되는 내용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나서 이론을 공부하는데요. 이 이론은 뭐냐? 제도 발달 이론. 이것은 Y는 fx라고 하는 함수 관계에서 Y, 즉 복지가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 사회복지가 없었던 것이 왜 만들어졌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제도 발달 이론입니다. 복지국가 발달 이론은 만들어진 복지가 왜 이렇게 팽창했느냐? 복지국가 환경 때. 이거예요. 아셨죠? 복지국가 유형화 논의는 거기서 더 나갔습니다. 복지국가 발전의 원인도 알았어요. 근데 지금 현재 존재하는 복지국가들은 너무나 다원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다양하단 말이죠. 이것을 어떻게 한번 그룹화 시켜보면 복지 수준이 높은 나라, 그렇지 않은 나라, 그러니까 중간 정도,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나라. 이렇게 유형화를 시켜보면은 각각의 공통 요소를 끄집어낸다면 현대적인 우리가 더 유용성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유형화 논의가 있어지는 겁니다. 아셨죠? 근데 이것을 막 수험서적이라고 함부로 막 섞어놓고 있단 말이죠. 제도 발달 이론하고 복지 발달 이론 막 섞어놔요. 물론 이제 우리 공무원 시험은 이걸 구분해서는 안 나오죠. 왜? 전체에서 20문제 나오니까 섞어서 나오지만 적어도 공부할 때는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1급 시험에서는 이거는 분명히 구별해서 문제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수험서는 막 이걸 섞어놔요. 심지어는 정책 결정론을 막 여기다 집어넣어요. 발달 이론에. 예. 그래서 공부를 하더라도 제대로 공부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그죠?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제도 발달 이론에서 보면은요. 이제 Y는 fx, 즉 없었던 복지가 왜 만들어졌느냐는 없었던 복지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게 어디예요? 바로 영국이잖아요. 영국에서 찾고 있으니까. 자, 영국의 경우를 보고 연구하는 겁니다. 사회 양심이론이다. 또는 음모이론, 사회 통제이론, 그 다음에 또는 시민권론이다. 이런 건 다 영국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겁니다. 물론 사회 통제이론은 피본과 클로워드가 미국을 대상으로 연구하면서 빈민 규제론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지만, 또는 비스마르크에 등등 있지만 국가에서 요소를 찾았어요. 특히 이제 영국을 중심으로 아무래도 연구를 할 수밖에 없겠죠. 사회 정의론이나 또는 그 다음에 이 산업화 이론이나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제도 발달 이론이에요. 물론 산업화 이론은 이제 복지국가 발달 이론에서 맨 처음 나온 겁니다. 그게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종속 이론이나 또는 진영 모순론이나 확산 이론이나 모두 제도 발달 이론입니다. 아셨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복지국가 발달 이론은요. 이것은 왜 복지국가가 만들어진 것이 황금기 때 막 팽창했느냐 여부예요. 이걸 이제 연구한 건데 산업화 이론, 그 다음에 독점 자본주의 이론, 삼인주의 이론, 그 다음에 코퍼레티즘 이론, 또는 뭐 국가 중심 이론, 뭐 이런 이론들을 여기서 공부하는 겁니다. 아셨죠? 복지국가 유형화 논의에서는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공부하는 개념에서 룰렌스과 르보의 2분법, 티트머스의 3분법, 그 다음에 조지 왈딩의 4분법, 기타 이제 최근에 논의인 에스핑 앤더슨 탈상품화와 계층화를 가지고 연구했던 이 에스핑 앤더슨의 유형화 논의.
이것까지 공부를 하는 거 하고, 이데올로기와 사상은 바로 조지 와일딩이 유형화를 할 때 정치 이념을 가지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극우와 중도우와 그다음에 중도 좌와 극좌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한단 말이죠. 반집합주의, 소극적 집합주의, 그다음에 배변 사회주의, 그다음에 마르크시즘. 그다음에 이게 1994년에 조지 와일딩이 이데올로기와 사상을 다시 한번 정립을 하게 되죠. 그때 이제 다시 신우파, 그다음에 중도 노선, 그다음에 다시 사민주의, 그다음에 마르크시즘, 그다음에 녹색주의와 페미니즘 이것을 추가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공부하고 제3의 길에 서서 하게 되고요. 아셨죠? 이런 것들을 여기서 공부를 합니다. 자, 이게 다예요. 이게 다. 여기서 5문제가 나옵니다. 5문제나 나왔어요. 자, 이제 이 사회복지의 기초입니다. 사회복지의 기초는요, 우리가 인행사와 조사로는, 본래 조사로는 방법론이죠. 그렇지만, 이제, 국가시험에 맞게끔 하려고요. 기초 과목이잖아요. 사회복지 기초 과목. 그래서 1교시에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고요. 인행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환경이다. 그죠? 인간과 환경. 사람을 이해할 때는 그 사람만 봐서는 안 되고, 그 사람 주위까지 다 봐야 한다. 아셨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PIE란 말이죠. Person in Environment. 환경 속의 인간. 그죠?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사람을 이해하는 방법이 이때 기초 과목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전생의 주기적 관점으로 태아기부터 그 다음에 영유아기, 그 다음에 학령전기. 학령전기는 다시 걸음마기와 학령전기로 나뉘고 학령기, 아동기, 그 다음에 청소년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인간 성격 이론은 이때 이제 사람을 그냥 발달 단계로 이해해서 그 단계별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죠? 또 하나는 인간 성격 이론으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의 성격 이론, 정신분석 이론에서 프로이트, 에릭슨, 융, 아들러를 공부하고 행동주의 이론인 그 다음에 파블로프, 쇼온다이크, 왓슨과 레이너, 그 다음에 쇼온다이크, 스키너, 그 다음에 만두라를 공부한단 말이죠. 벤두라를 여기서 공부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벤두라 끝나고 나면 인지이론에서 피아제와 콜버그와 캐롤, 길리건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캐롤, 길리건이나 이런 문제는 안 나오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인본주의 심리학에서 칼 로저스의 현상학 이론이나, 그 다음에, 매슬로우의, 인간 동기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거기까지 공부하면 우리는 다 끝나죠. 그래서 심리학에서 이 발달 심리학에 해당되는 부분, 여기는 성격 심리학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것만 봐서는 안 돼요. 사람을 이해할 때는 그 환경을 봐야 돼요. 그래서 사회체계 이론을 우리가 공부합니다. 이 사회체계 이론은 뭐예요? 버탈람피가 제시한 일반 체계 이론과 브론펜브레너가 제시한 생태학 이론을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복지에 있어서 아주 토대가 되는 이론이에요. 통합방법론에 있어서. 그래서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사회체계론적 시각에서 본 가족과 집단과 조직과 지역 사회와 문화, 이런 것들을 이때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답니다. 이게 다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조사론, 이제 인간을 이해해서 여기서. 자, 이제 인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회과학에서는 사회과학 방법론을 공부해야 합니다. 이 사회과학 방법론은 자연과학에서 나왔습니다. 자연과학에 있는 것을 프랑스의 오기스트 꽁트가, 사회학을 창시한 오기스트 꽁트가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자연연구 방법론을 사회현상에 적용해서 규칙을 발견한다면 예측이 가능하고 대비가 가능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이 창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사회과학 중에서 응용사회과학에 해당이 되니까 당연히 사회복지는 사회복지 조사로는 사회과학 방법론을 여기서 공부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과학이 나오는 것이고 조사 연구의 기본 개념을 공부하고 형태, 절차 공부했으니까 사회현상을 측정할 도구를 만드는 질문지를 만들고 이 질문지가 만들어진 게 제대로 만들어지는지 알기 위해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 그죠? 그러고 나서 표집, 즉 이제 도구도 만들어졌고 이 도구가 아주 신뢰도와 타당도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으니까 이제 연구 대상을 측정할 사람들을 선별해내야 하는데 이거 바로 표집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연구해야 할 사람들, 즉 제하할 사람들이 결정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바구니 들고 수집하러 가야 합니다. 그죠? 자료 수집하러 가야 돼요. 이 방법에는 설문지법, 관찰, 면접, 실험, 그 다음에 단일 사례 연구 문제 잘 나오죠? 요거 잘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질적 연구, 우리가 공부했던 양적 연구들인데 이 질적 연구 방법도 이것이 시험에 나오죠. 예. 욕구조사, 이런 평가조사, 그 다음에 조사보고서 작성, 이런 것들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기초도 끝났어요. 그죠? 자, 방법론입니다. 이 방법론은요, 본래 뭐냐? 방법론은, 이 조사론도 방법론이 있나, 본래. 그래서 이 방법론은요, 자, 이렇습니다. 방법론은, 사회복지의 방법론은요, 본래 3대 방법론이었습니다. 3대 방법론이라고 한 것은 개별사회사업, 케이스웍입니다. 그래서 CW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다음에 그룹웍. 그죠? 집단지도 방법론. 그룹웍입니다. 그룹웍. GW.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역사회 조직사업입니다. 이것은, 커뮤니티 오가니제이션입니다. 자, CO입니다. 이게 3대 방법론이었어요. 자,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사회사업, 그 다음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사회사업, 그 다음에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조직사업. 제가 학부 때에는 이렇게 3대 방법론 나눠서 공부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바뀌었죠? 실천론과 실천기술론으로 바뀌었죠. 그런데요. 자, 보세요. 실천론에서는 개별사회사업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실천론은요. 제가 옛날에 공부했던 개별사회사업의 관계론, 면접론. 이게 뭐예요? 관계론 1대1의 관계죠? 그 다음에 면접론 뭐예요? 1대1의 면접입니다. 그죠? 이게 바로 개별사회사업에 그대로 내용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실천론은 통합방법론이 이제 추가가 된 것인데, 그러면 사례관리.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찢어져 있는, 사회복지에 찢어져 있는 방법론을 언제 찢어졌어요? 그게 이제 먼저, 기원이 되는 것은 인보관, 그 다음에, 자선조직. 자선조직은 1869년, 그 다음에 1884년에 인보관. 근데 이게 영국에, 이것이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죠. 근데 이제 이 방법론이, 자선조직협회에서는 개별사회사업, 그리고 지역사회복지사업. 그죠? 지역사회 조직사업. 그 다음 이제, 인보관은 집단사회사업과 지역사회 조직사업. 그러니까, 여기는 자선은 개별, 인보관은 집단. 근데 이거 둘 다 지역사회 조직사업에 영향을 줬죠. 그죠? 그런데, 그때 이제, 이게 이제 방법론이 우리 이제 실천의 역사에서는, 정책의 역사에서는 45년에서 70년대 황금기가 중요하지만, 실천의 역사에서는 1920년에서 50년대가 중요합니다. 왜? 그때가 분화기거든요. 전문직의 분화기. 자, 개별사회사업에서 진단주의와 기능주의가 분파됩니다. 내부에서. 개별사회사업과 다른 집단사회사업과 지역사회 조직사업이 그때 정착됩니다. 그죠? 3대 방법론. 그래서 이제 1957년에 펄만 여사가, 물론 이제 이 사회진단주의의 시작은 요거죠. 사회진단이라는 책을 누가 썼어요? 1917년에 메리 리치몬드 여사가 썼단 말이죠. 메리 리치몬드 여사는 1915년에 플렉스너라고 하는 의사가 사회복지사업 전문직인가? 니들 전문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리 리치몬드 여사가 혜성같이 등장해가지고 자, 사회진단이라는 책을 1917년에 씁니다. 1922년에 개별사회사업이란 무엇인가? 이 책을 쓰는 거죠. 그러면서 사회진단이라는 책이 있으면서 진단주의 학파가 개별사회사업에서 정신분석 이론을 답습시켜버려요. 플렉스너가 니들 전문가야 이렇게 인정해 줬단 말이죠. 그러면서 진단주의가 개별사회사업에 주로 이렇게 흘러오면서 기능주의가 미국에서 1929년에 대공황으로 인해서 사회 문제도 사회적인 영향력이 중요하다. 오토랭크. 그죠? 그러면서 자, 기능주의가 분파되는데 자, 이때 이 진단주의 학파였던 펄만 여사가 이게 사회사업 대회에, 미국 사회사업 대회, 사회복지사들이 전부 모이는 대회에 나가봤더니, 갔더니요, 이렇게 딱 들어갔더니, 행사 접수하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행사를 이렇게, 접수하는 사람이, 혹시 기능주의 대학 나오셨어요? 진단주의 대학 나오셨어요? 기능주의 대학 나오신 분은 저쪽으로, 진단주의 대학 나오신 분은 이쪽으로. 이렇게 하니까, 펄만 여사가,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우리 찢어졌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든 통합시키자.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모델, 문제 해결 과정에다가 펄만 여사, 우리 선배잖아요. 우리 대선배가 그걸 합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합방법론이 나오는데, 자, 찢어져 있는 것을 어떻게 붙일까? 이게 고민이었단 말이죠. 당시에 우리 선배들은. 자, 이 방법은 이 방법이 있었죠. 하나는, 혼자서, 그러니까 저는 개별사회사학과입니다. 집단사회사학과, 지역사회, 조직사학과 3명이 팀을 이뤄서 들어가는 겁니다. 결합적 방법. 이것도 하나의 통합이죠. 근데 방법론은 통합되지 않았죠. 각각.
전문가들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저 혼자 개별, 집단, 지역 사이 그 모든 것을 전공해가지고 통탈해버리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론이 될 수 있어요. 통합 방법. 근데 그것도 진정한 통합은 아닙니다. 이 방법론을 진짜 학문체계로 쫙 꿰뚫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바로 제너럴리스트가 나오는 거예요. 제너럴리스트. 이게 바로 일반주의입니다. 일반주의. 전문주의가 아니라. 찢어졌을 때는 전문가주의였고 스페셜리스트였는데 전문가주의. 이 통합방법론은 일반주의. 제너럴이라는 말이 공통적인 속성이에요. 일반주의적이다. 일반적이다. 일반적으로 그렇다. 공통적으로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대부분.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법. 그게 뭘로 했느냐? 펄만은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하는 그 과정에다가 개별이든 집단이든 지역사회든 기능주의든 진단주의든 할 것 없이 모두 다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이다. 그것은. 그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과정에다 통합시킨 거예요. 그래서 실천론에서도 보면은 이 과정론이 이제 면접론, 이 관계론 면접론, 그다음 과정론이 있는데 과정론에다 통합시킨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나서 사례 관리는 이게 사례 관리도 통합 방법론의 하나라고는 얘기하는데 이긴 조금 의미가 다른 것이 보세요. 사례 관리는 복합적인 다양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CM, 즉 케이스 매니저가 존재해가지고 내가 중재해가지고 갑이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이 사람 봤더니 문제가 10가지 이상이 넘어요. 이 사람 혼자서는 3가지 문제는 A라고 하는 기관에 스몰 A라고 하는 사회복지사한테 가야 하고 또 3가지 문제는 또 B라고 하는 복지관에 가가지고 B라고 하는 스몰 사회복지사하고 또 해야 하고 혼자 막 찾으러 돌아다녀야 돼요. 힘들겠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CM, 케이스 매니저가 중재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례 관리예요. 다른 사람한테 갈 필요 없어요. 나한테 와요. 오면은 내가 다 조정해 주겠어요. 이 문제 사정해 가지고 요 문제는 여기로, 요 문제는 연계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례 관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사례 관리에 대해서 여기서 공부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사례 관리 문제 잘 나오죠. 요거. 잘 나옵니다. 통합 방법론이랑 모델들 있죠. 핑커스와 미나한의 4체계 모델, 컴튼과 갤러의 6체계 모델. 이거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아주 문제들이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기술론에서 공부하는 것은 바로 요겁니다. 전문성인데. 자, 기술은 기술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기술. 자, 전문적인 기술은 바로 기술이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바로 전문성을 따질 수밖에 없어요. 전문성. 그죠? 사회복지 실천의 구성요소, 3대 구성요소는 뭐냐? 그것은 가치, 지식, 기술입니다. 자, 가치 기반의 지식이어야 하고 지식 기반의 기술이어야 돼요. 아셨죠? 근데 그 기술을 여기서 공부한단 말이죠. 그래서 전문성을 먼저 따져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과학적 기반과 전문성은 예술적 기반으로 크게 나눕니다. 아셨죠? 이따가 또 설명하겠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전문가 맞아. 전문가는 예술적 기반과 과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있어.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기술을 우리가 습득해야 하는데 그게 바로 모델별로 공부합니다. 정신역동 모델, 그 다음에 인지행동 모델, 그 다음에 인지행동 모델, 그 다음에 정신역동 모델, 심리사회 모델, 그 다음에 인지행동 모델, 그 다음에 과제중심 모델, 위기개입 모델, 역량강화 모델, 그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 현실체요.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공부를 해요. 각 모델의 또 개입 기법들을. 그 다음에 이제 가족과 집단을 여기서 공부합니다. 이것도 문제 잘 나오죠. 가족에서는 가족 치료가 집단의 발달 단계나 또는 집단의 역동성이나 이런 문제들이 문제가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개인 공부했습니다. 가족 공부했습니다. 집단 했습니다. 이제 뭐예요? 지역사회 들어가야죠. 지역사회 들어가기 전에 조직도 있어요. 행정은 조직입니다. 자, 조직이 커요? 지역사회가 커요? 지역사회가 크죠? 그렇다면 조직이 우리가 보통은 이것을 간접적 실천으로 보는데요. 정책행정, 법제는 간접적으로 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지역사회복지도 간접적입니까? 직접적입니까? 간접적입니다. 왜? 조직보다 크죠? 예, 크니까 그래요. 자, 간접 실천이냐 직접 실천이냐 이것도 중요한데 그 다음에 아무튼 지역사회 조직사 우리가 3대 방법론이 여기서 나오니까 자, 로스만의 실천 모델 3대 실천 모델하고 3가지 로스만이 1967년에 모델을 정립하죠.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 이게 중요합니다. 로스만의 모델. 그럼 로스만만 알면 안 되고 테일러 로버츠도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웰과 갬블의 8개 모델도 문제가 나왔습니다. 간단하지만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러면 포플도 우리가 조금은 알고 있어야 하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죠? 최근에 맥라이트와 크레이처와 맥라이트의 지역 자산 모델로 문제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서 공부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복지는 지방 분권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이양사업과 관련 분권교부세가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이런 것들은 다 여기서 다루게 돼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추진체계로서 공공과 민간이 있습니다. 그죠? 추진체계로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그죠? 복지관, 법인,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협의회, 이런 것들, 민간과 공공을 다 여기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행정론에서는 조직이에요. 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표적체계가 조직에 있습니다. 조직을 변화시켜서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즉 조직의 목적은 뭐예요?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결국 조직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생산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 조직은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행정들, 공식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유행하던 틀을 가지고 있는 공식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민간이나 그 다음에 공공이나 다 들어가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서 리더십이다 또는 인사관리다 또는 물론 이제 조직이론에서 고전 모형과 그 다음에 인간관계 모형,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폐사체계 이론이죠. 그것은 이제 개방체계 이론이랑 전부 공부를 합니다. 여기서. 아셨죠? 제 책은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아주 구성이 아주 짜임새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더십, 인사관리, 그 다음에 재정관리, 그 다음에 정보관리,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그 다음에 전달체계. 아주 잘 나오죠. 전달체계.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다 공부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정책으로 갑니다. 자, 그야말로 정책과 법제는 것이죠. 그죠? 행정도 마찬가지. 우리가 사회복지 방법론을 우리가 마이크로와 그 다음에 메조와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로 나누게 되면 매크로는 것입니다. 마이크로는 이제 직접 실천인 미시고, 그 다음에 중범위는 행정과 푸개평이 여기에 들어가는데 이건 중범위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 세 가지로 나눈 것을 수준을 두 가지로 나눠버리면 메조는 매크로에 들어갑니다. 아셨죠? 행정과 푸개평은. 아무튼 정책을 들어가면 정책의 가치 갈등, 물론 정책의 목적과 목표 이걸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치 갈등을 공부합니다. 가치와 가치 갈등. 거기에서 보통 책들은 막 수험서적은 이것은 앞에다가 끄집어 놔버리는데 그건 아주 개론적인 수준이고, 그게 아니라 가치. 예를 들어서 효율성, 자유, 그죠? 적극적 자유냐, 소극적 자유냐, 효율성에서도 목표 효율성이냐, 대상 효율성이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냐, 또는 파레토 효율이냐, 뭐 이런 것들. 그죠? 또 그 다음에 평등. 수량적 평등이냐, 즉 절대적 평등이냐, 과정상의 평등이냐, 그 다음에 비례적 평등이냐, 이런 사회복지 정책의 중요한 가치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본래 여기서 공부하는 겁니다. 개론 저 앞쪽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아셨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리고 나서 정책의 형성 과정. 그죠? 사회 문제가 어떻게 이슈화돼 가지고 아젠다로 올라가게 되고, 이 아젠다가 즉 공공 아젠다가 다시 정부 아젠다가 되고, 그다음에 이 정부 아젠다에서 대안이 형성되고, 대안에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정책 행위고, 즉 정책이 결정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걸 집행하고 평가하는 것까지 여기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용 분석은 이제 정책의 내용을 공부하는 겁니다. 내용. 그래서 길버트와 스펙트는 이제 옛날이고, 스펙트 교수님이 1994년에 소천하면서 공저자가 달리 테렐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길버트와 테렐이 맞습니다. 그래서 길버트와 테렐은 내용 분석. 정책의 내용을 가지고 보는, 이 형성 과정이고, 과정상에 이것은 내용 분석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용 분석에서는 4차원이 있단 말이죠. 급여 자격과, 그 다음에 급여의 형태와, 그 다음에 급여의 재정과, 그 다음에 전달 체계를 여기서 또 공부합니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 시험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법제론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사회복지 법제 개념 또는 역사, 시민법에서 사회법으로, 그 다음에 주체, 그 다음에 이제 국제법과 사회복지, 그 다음에 사회복지 기본법과 사회복지 사업법. 우리가 이제 법은요, 사회복지의 법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회복지의 법은요, 자, 사회복지의 법은, 헌법 다음에 법률이죠. 헌법에서는 헌법 제10조의 인간다운 생활, 인간의 존엄성과 헌법 제10조 후단에 나오는 행복추구권, 이것이 이제 두 개가 나오는데, 모든 기본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목적이에요. 기본권 중에. 그 다음에 이제 포괄적 기본권으로서 행복추구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중에서 이제 개별기본권에서 헌법 제34조의 생존권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우리가 실현하기 위해서, 즉 생존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바로 법률이 제정이 됐는데, 이 법률이 구체화시키기 위한 법률이 제정됐는데 바로 사회보장 기본법입니다. 사회보장 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1970년대, 1995년의 사회보장 기본법,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나와 있는 복지법, 열거주의죠? 애시주의가 아닙니다. 근데 이 열거주의 25개의 법이 있는데 거기에는 공공부주법 5개와 그 다음에 사회보험법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거기에는 복지법에는 그리고 20개의 사회복지 서비스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지금 아직 이해가 안 돼도 걱정하지 마세요. 강의를 쭉 들고 나면 이 정도는 그냥 눈 감고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보시면 그러면서 사회보장 기본법 아주 중요하죠? 사회복지사업법 중요합니다. 법제로는 나머지는 이제 분야론에서 다 나옵니다. 분야론에서. 아셨죠? 사회보장에 의해서 공공부조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5개, 공적연금까지 합치면 더 많지만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것은 나온 순서대로 하다면 5대 산의 연고는 5대 산에서 약재를 가져다가 연고를 만들면 노인에게 효과가 좋다. 즉 5대 사회보험은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순서로 제정이 됐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이걸 다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 법률들을 여기서 다 다뤄요. 자, 5개 법률은 복지법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공공부조는 자, 기초법과 의료급여법, 그 다음에 긴급복지지원법, 기초노령연금법, 장애인연금법이 5개가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법은 보편적인 연금이 될 뻔했는데 이것을 노인 전체한테 주지 않고 70%만 주니까 그랬고요. 자, 장애인연금도 마찬가지로 소득과 자산이 결합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분야론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분야론, 드디어 사회복지 서비스와 관련된 것인데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가족복지, 여성복지, 의료복지, 정신보건복지, 그 다음에 학교사회복지 아주 중요하죠. 요즘 실천 모델 계속 나옵니다. 왜? 학교사회복지사를 법적 제도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천 모델이 2번이나 연달아 나왔어요. 아셨죠? 중요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교정복지, 그 다음에 산업복지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요. 재가복지, 그 다음에 자원봉사, 뭐 이런 것들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서비스법에서는 아동과 노인과 장애인이 가장 중요하죠? 아셨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법은요,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복지법이 있어요. 25개. 거기는 공공부조법 5개하고 사회복지 서비스법 20개가 있습니다. 근데 사회보험법 5개 추가시키면 몇 개예요? 총 30개. 관련복지법 추가시키면 거기에 거의 한 40개, 45개, 50개 됩니다. 그거 어떻게 다 공부해요? 그죠? 어차피 2문제 나오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 공부하실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은, 다른 공부도 해야 하는데, 안 된단 말이죠. 시험은 전략이에요, 전략. 아셨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시험이 잘 나오는 부분들. 막 1급 시험 갖다가 문제를 막 만드는데, 보통 수험사들 보면은, 저는 1급 시험도 다 분석을 한 사람입니다. 제 책이.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 분석집이 1회부터 최근까지 역대 다 분석해놨단 말이죠. 2,600문제가 넘는데 그 문제를. 그래서 이제 그랬기 때문에 1급과 공무원 시험은 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시험 문제를 이렇게 만들 때 보면은 그냥 1급치 갖다가 막 만든단 말이죠. 예. 문제 만들기는 편하죠. 그렇지만 이게 포인트가 중요해요. 어디서 나왔는지.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게 전반입니다. 자, 어때요? 예. 이게 지금 한 판으로 정리한 겁니다. 한 판으로. 그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계란판이 아닙니다. 그죠? 계란판이 아니에요. 그죠?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이제 전문적 접근. 이게 이제 마이크로예요. 전문적 접근. 우리가 이제 보통 이 방법론적인 부분들을, 여기서 이제 특히, 실천 기술까지를 이렇게 보내. 보통 이제 우리 책에는 행정까지, 매조까지도 포함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이건 이제 좀 논의의 여지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접근할 때는 직접 실천이라고 하면 실천 기술까지 보고, 그러면 여기는 간접 실천이에요. 지역복지부터. 이게 바로 정책적 접근. 근데 정책적 접근은 사실 이제 딱 2개가 이제 정책적 접근인데, 정책과 법제.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또 공부합니다, 책에. 그래서 이것을 방법론을 가지고 갔다가 분야론에다가 하나하나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학부 때 우리 공부하는 거, 전공할 때 아동복지 공부하면 아동복지의 전문적 접근, 아동복지의 정책적 접근. 그죠? 근데 아동복지 내에서도 분야론이 또 있어요. 뭐 입양이다, 뭐 위탁이다, 뭐 등등.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모든 사회복지 전공 과목이. 아셨죠? 예.
자,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됐는데, 이제, 결국 이제 분야론에다가 이제 저희 전문적, 정책적 방법을 이제 적용시키는 거죠. 통합으로.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는 제가 이렇게 십자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과학적 지식 기반. 예를 들어 내가 쭉 공부하고, 나는 이제 노인에 관심이 있다. 노인으로 쑥 들어갑니다. 그러면 넓게 공부하고 쑥 들어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거는 노인복지에 대해서 좀 더 지식적인, 기술적인 부분을 막 증가시키는 거예요. 과학적 기반. 그렇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회복지는 이 냉철한 머리만 가지고는 안 돼요. 따뜻한 마음도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곧 예술적 기반이에요. 그죠? 고통에 참여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 용기, 동정, 그 다음에 온기, 그죠? 따뜻함, 감정이입,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술적 기반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목적과 가치를 향한 부분입니다. 가치적인 측면, 그죠?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은 정책적인, 거시적인 안목도 필요하고 전문적인 부분도 필요한 겁니다. 아셨죠? 매크로와 마이크로. 이렇게 보면, 자, 그래서 따뜻한 마음, 그 다음에 부지런하게 막 배워야 돼요. 부지런한 손과 발. 그죠? 냉철한 머리, 따뜻한 마음, 그리고 막 부지런한 손과 발이 있을 때 사회복지에 그야말로 전문가로서 적합하단 말이죠. 자, 이렇게 하면서, 자, 이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준비하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쭉 공부하면서 제가 다양한 얘기를 하겠고요. 적어도 공부를 하려면은요, 이건 전략입니다. 전략.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히 말씀드리면, 자, 보시면, 저는 시험을 준비하는데 이 세 가지가 일단 중요하다 봅니다. 딱 세 가지만 얘기하면. 자, 우선은 이론을 다져야 합니다. 이론을 다져야 돼요. 그냥 막 유학식의 강의를 들으려고 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면접 준비까지 생각한다면 더군다나 이제 면접이 강화되고 있잖아요. 서울시도 예전에 120%, 이제 130% 막 점점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막 떨어뜨린단 말이죠. 면접에서. 필기 합격만 한다고 합격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면접까지 합격을 하려면 이론을 탄탄하게 다지는 게 중요해요. 탄탄하게. 그리고 제대로 다져야 합니다. 제대로. 사회복지를 제대로 공부한 저에게 온 것은 너무나 다행이시죠. 그죠? 예. 요즘은 사회복지를 학부를 하지 않고 막 대학원 걸쳐놓고 막 강의를 한단 말이죠. 근데 위험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오신 건 너무나 다행이고 이론을 다지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독파해야 합니다. 기출문제를 완전히 독파하면 뭐 객관식 문제풀이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셨죠? 기출문제를 독파하면 뭐 아공법 저자도요. 기출문제만 알았어도 꽈락은 당하는 일은 없다. 70점 이상은 맞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꼭 아공법 저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학원에서는 막 이렇게 다양하게 기본반, 심화반 막 꺾어가면서 계속해서 굴립니다. 왜? 굴리면 돈이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 강의는 한꺼번에, 한 판에 정리해드린 강의예요. 한 판에. 그것도 기초부터 심화까지. 너무 쉬운 얘기 하는데, 그렇지만 또 어려운 얘기가 나옵니다. 알죠? 그 탄탄하게 준비하게끔,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그리고 나서 독파를 해야 DNA, 즉 시험의 DNA, 곧 뭐예요? 시험의 족보를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족보를. 아셨죠? 족보. 시험의 족보. 그것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폭과 깊이인데요. 너무 깊이 들어가면 익사당합니다. 그죠? 예, 적당히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너무 이거 시험은 전략입니다. 철저하게. 전략인데, 폭과 깊이는 뭐냐면은요, 요거예요. 자, 저는, 만약에 시험이 요 정도 깊이로 나왔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보다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요 정도 수준으로는 안 돼요. 그래, 좀 더 깊이 들어가야지, 되고, 그 다음에 폭이 만약에, 요 정도 폭만 나왔다면 우리는 폭을 좀 넓혀야 합니다. 그러면 시험을 포괄할 수가 있어요. 그죠? 심각하게 삐껴나온 문제는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맞출 수 있습니다. 아셨죠? 저는 그 원리에 따라서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아셨죠? 다만 제 이론 강의는 1급과 공무원이 모두 다 통합되어 있는 강의입니다. OT만 다를 뿐이지. 왜 그러냐면요. 이것은
그 공무원 준비하는 이렇게 깊게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해야 합니다. 웬만하면. 맨 처음에 다닐 때는 그렇게 해버려야 돼요. 아셨죠? 어차피, 우리 강의가 이제 66강, 67강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강의를 하면은요, 한 번 받으면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어요. 뭐, 기본 강의 한 번 돌리고, 심화 강의 한 번 돌리고,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면 끝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1급 시험도 면접을 위해서는 자격증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선생님들 2번 한 번 강의로 다 끝내라. 다 끝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어디 다른데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사회복지의 청기누설이에요. 청기누설. 아셨죠? 지금 뭐 학원가에 막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사회복지는 이거면 끝입니다. 이거면. 아셨죠? 예, 자신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우리 선생님들 분명히 저와 함께 하면 제가 90점 이상은 확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신감 가지고요. 자신감 가지세요.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믿고, 그리고 나 자신을 믿어야 하고, 또 제 강의를 좀 믿고 잘 따라와 주면 반드시 합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기출문제, 이론 강의 들으면서는 바로 기출문제 확인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우리 강의에서는 이론 강의 끝나면 기출문제 강의도 주어져 있지만, 이론 강의 들으면서 직접 기출문제도 1급 준비하시는 분은 1급 기출문제 분석집을 보면 되고, 공무원 준비하시는 공무원 기출문제를 반드시 보면서 정리하시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뵙게 된 것을 저한테는 크나큰 영광입니다. 한 분 한 분. 그리고 이제 제가 면접은 합격하시면 저한테 오시면 면접은 그냥 합니다. 그냥 오프라인에서. 그래서 단 적어도 제 이론 강의는 들어야죠. 예, 이론 강의를 듣고 지금 들으신 분들은 나중에 이 김진원을 검색해보면 제 사이트도 나오고 카페도 나오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 오셔서 질문도 하시고요. 우리 뭐 여기 그 에듀피디에서 거기 우리 강의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궁금한 것들은 바로바로 해결하세요. 아셨죠? 그래야 합니다. 다시금 우리 선생님들 그 계획하는 것들, 소원하는 것들, 저는 아주 좋아하는 구절을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저는요, 정말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 그 구절 중에 하나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이룰 때가 있다라는, 이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 범사에 기한이 있습니다. 자, 봄철에 보세요. 개나리, 벚꽃, 그리고 목련, 이런 것도 보면은 잎사귀가 먼저가 아닙니다. 꽃이 먼저예요. 잎사귀가 나오지 않는데 꽃이 먼저 펴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어째 이런 일이. 예, 실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봄에 그렇게 화려하게 피어있는 꽃들, 그렇지만 여름이 돼가도록 가지에 잎사귀가 나오지 않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추나무 같은 경우는 나중에 잎사귀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그러면 개나리가 대추나무한테 너 왜 아직까지 못 피었냐? 이렇게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추나무는 그걸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가을 되면 필 겁니다. 그리고 열매가 오히려 밥상으로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겁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사람은 이룰 때가 있습니다. 목표를 정해야 돼요. 목표를 정하고 왔잖아요? 목표를 정했으면 깃발을 보고 가는 겁니다. 표대를 보고 가는 거예요. 그죠? 목표가 없으니까 길이 없는 겁니다. 목표를 정하면 길이 보이고, 길이 있으면 떠나면 됩니다. 떠나면 언젠가는 그게 자갈밭이든 가시밭길이든 끝까지 걸어가고 인내하고 걸어간다면 목표점에 가까이 갈 수밖에 없어요. 포기하지 않고 가면 성취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봐야겠다가 아니라 반드시 합격한다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 모두가 합격하고, 그리고 이 필기 합격 끝나고 나면 면접 시험에서 또는 오프라인에서 저를 뵀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여기까지 오리엔테는 마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론 강의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